네, 한 주간 여러 노름 집중 진단합니다. 자, 배 대표님.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 단일화 여전히 지금 뭐 최종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이냐라는 점인데 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정적이겠죠. 네. 특히 이제 단일화의 중요한 것은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중도층을 견인하고 흡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이제 중도층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단일화의 중요한 것은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지지층들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들끼리는 기껏 단일화를 했는데 지지층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단일화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일화 과정에 난항이 펼쳐지면서 지지층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현상이 네.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반사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박영선 후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김미연 소장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인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후보는 둘 다 이제 벽보에 붙는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어제 단일화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오후에는 뉴스를 챙기지 않았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단일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싸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양보 두 후보가 서로 본인 스스로가 양보했다는 양보 배틀을 보인 거는 우리 배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지지층들을 하여금 상당히 이제 피로감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피로감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지금 NH 공사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최대치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류한 단일화가 상당한 뭐 지지층에게 악영향을 저는 생각만큼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요, 그 단일화가 선거 때마다 이슈가 이게 불거졌잖아요. 네. 지방 선거 때도 이제 여러 단일화가 있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도출됐나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제 잘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네. 본선 승리까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97년도 대통령 선거의 DJP 연합 그렇죠.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왜 효과적이냐? 단일화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네. 지역적으로도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과 경북의 일부 지지층까지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걸 통해서 지지층들을 또 흡수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감대도 마련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지지층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할 수 있게끔 DJP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이해창 후보의 경우에는 이인재 후보와 분열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느 쪽은 결합을 하고 중도층까지 또 흡수를 하고 정책적 공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에는 내각제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네. 내각제라고 하는 것도 또 묶여졌던 것은 지지층들이 그래 한 번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됐을 때는 성공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껏해야 한 이념적으로 우리가 뭐 단일화를 했다라든지 네. 또는 중도층을 견인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정몽준, 노무현 2002년의 단일화도 중도층을 흡수했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막판에 11월 달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12월 대선에서 이 이해창 후보를 다시 한 번 더 이기는 또 한 번의 이 전략이 됐던 것이죠. 네. 결국 이제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모든 뭐 선거에서 단일화가 위력을 발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그때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때도 그때는 사실 패했고. 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우리가 요 근래 2010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유시민과 그리고 심상정 심상정 후보 후보, 네. 간의 단일화가 늦게 이루어졌죠. 선거 투표일 3일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보니까 무효표가 거의 19만 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 4년 전에 또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무효표가 4만여 표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후보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지지층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충분히 이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됐을 때,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고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가를 지지층들한테 충분히 설파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네. 이게 보다시피 심상정 유시민 후보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 이 단일화도 후보 등록 전에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지금 네. 취임 이후에 최저치인데 관심은요.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 만큼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여권 후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수치인지 그 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당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특히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또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에서 70% 됐거든요.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굳이 후보들이 나가서 열심히 다른 정책 공약을 내걸지 않더라도 네. 대통령의 후광 효과, 이른바 할로 이펙트만으로도 열일을 하게 돼서 당선되게 되는 그런 현상. 지금도 보면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누굴 찍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냥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게 일괄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는 현상을 본다면 여당 후보에게는 그렇다면 문재인 마케팅을 못하는 것이다. 네. 그만큼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좀 살펴보죠. 김면 소장님, 지난 한 주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흐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사태 이후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뭐 높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흐름은 상당히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2강 1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상당히 견고하다는 것이 요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최근 뭐 조사들 보면 어쨌든 양강고도인데 이 같은 고도가 계속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짧은 기간 변곡점이 발생한다면 이제 4월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추석 명절 연휴까지도 이 구도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 본인 스스로의 확장성, 이른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네. 반사체냐 발광체냐. 이재명 지사도 발광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본인 지지율이 왜 유지가 되느냐. 첫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 갈등 지속. 지금 최근에도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 수사 지휘권 갈등. 네. 그리고 또 중수청 갈등 지속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왜? 네. 반부패해야 되겠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재. 네. 이것도 윤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반사체이든 발광체이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지속된다면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된다고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또 네. 관심사가요. 이재명 지사 말씀하셨듯이 견고한 지지세인데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지지층이 더 견고하다고 봐야 할까요? 뭐 속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훨씬 더 견고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 배 소장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반사체이기도 하지만 반사체인 면 발광체보다는 반사체적인 면이 좀 크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면이 크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 출마하게 된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어떤 가치, 정책 이런 면을 검증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이재명 지사처럼 혹독한 어떤 그 검증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좀 하나가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맞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맹목적인 지지는 지금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도 이분들이 이런 맹목적인 지지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을 비교한다면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훨씬 더 견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배 대표님은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경고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뭐 발광체로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대선 후보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인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발광체인 이유는 경기도를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리고 40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보층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 뚜렷한 발사체의 기능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일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친문 지지층입니다.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냐. 그 변곡점이 이제는 4월 보궐선거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연휴까지 이어질 텐데 네. 이때 중요한 것이 이낙연 변수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1강 1중 이 여권 내에서는 그 대결 구도로 가져간다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제3의 후보 예를 들면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친문 지지층이 제3 후보를 더 열렬하게 또 결집해서 지지하는 현상이 벌어질 때 네. 이때는 이재명 지사의 위기 상황이 되겠죠.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일에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친문 지지층이 더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쏠림 현상이 더 있을 그럼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 친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거든요. 그렇다면 네. 차기 정권 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만큼의 지금 확고한 지지 세력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3 후보에게 쏠린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국민들 인식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원칙과 법칙 물론 이제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이 지향점이 비슷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볼 때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럴 수 지금의 있습니다. 구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지금 이 지사의 견고한 지지율의 배경이 되기도 한데 네. 하지만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현재 앞서 나가는 후보이지만 아직까지 40%대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또 진보층이 언젠가는 또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서 집중적으로 결집하는 상황이 바로 경선과 본선 경쟁을 놓고서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한 후보 쪽으로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다 결집한 현상이 된다면 이재명 대 제3의 후보 이 네. 대결 구도가 될 경우에 그 상황 자체는 저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네. 분명히 이 지사의 지지율은 견고하고 마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뭔가 대립각을 세울 때 네. 이재명 지사는 이 열렬한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대립각을 통해서 지지율이 만들어졌지만 이건 또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결국 이제 재보선 결과 이유를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 명함도 당연히 그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에 승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패하게 된다면 어쨌든 전 대표로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일 여권이 지금 뭐 서울, 부산에서 모두 참패한다면은 저는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은 상당히 흔들릴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일에 이제 여권이 이제 뭐 한 곳이라도 승리를 한다면, 특히 서울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제 이낙연 총리한테 공이 좀 돌아갈 확률은 좀 높아 보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흔들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패하면 이재명, 야당이 패하면 윤석열이 웃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여당이 패하게 되면 위기 국면입니다. 네. 심지어는 오월에 있을 당 대표까지도 영향을 주고 우선적으로 여당이 서울 선거에 피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물은 이낙연 전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럴 경우 위기인식 속에서 우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후보가 누구냐?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해서 위기 국면에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공통적입니다. 네. 야권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보더라도 이 보수 야권에서 단일화 후보까지 내세웠는데 패하게 된다면 이것도 위기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지율이 높고 대선에서 그래도 본선 경쟁력으로 이길 만한 정도의 능력을,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다. 네. 이렇게 윤 전 총장 쪽으로 또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각각 쏠림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서울시장에 안철수 단일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이제 정계 개편의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국민의힘과 합당 대신 당분간 독자 노선을 하면서 세력을 넓힐 것이다. 이런 진단들도 뭐 벌써부터 나옵니다. 뭐 가능성은 없지는 않죠.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만일에 이번에 단일 후보로 선출이 돼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 배경이 되는 것은 보수 진영의 지지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보수 진영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는데 본인이 뭐 제3지대를 더 넓혀서 제3지대 독자 세력을 구축한다 그러면 상당히 보수 진영에서 실망하는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대선 승리라는 큰 명분 하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제3지대 후보라고 하는 것이 본보수를 제외하는 거냐 아니면 함께라고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본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실망 세력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독자 노선을 추구하기 전에 많이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의 어떤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주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잘 드러나질 않잖아요.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어떤 틈이 있을지 아니면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직접 뛸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는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는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또 1년여 뒤에는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만약에 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한다면 대선 후보로도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그때 가장 파이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보수층의 지지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큰 파이 그리고 다음 본인의 정치적인 역정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승민 전 대표 또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 참 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네. 대선 후보라는 것은 국민들의 또 지지층의 결집된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대중성은 지금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가져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윤 전 총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을 과연 원희룡 지사, 네. 유승민 전 대표가 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만일에 야권이 승리한다면 저는 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만큼 이상으로 지지율은 오를 거로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그 야권 후보 그분한테 지지율이 약간 그러니까 당선되는 서울시장 후보에게 지지율이 예. 좀 쏠릴 확률이 있죠. 네. 뭐 그분이 안철수가 됐든 오세훈 후보가 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4월 재보궐선거를 이 단일화를 밝혀보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역시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거는 저는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라는 건 하나의 참고용이지 결정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문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가지고 단일화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여론조사 듭니다. 만능이 됐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네. 새롭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네. 단일화를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후보들 간의 단판 또는 당원 투표,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인데 다른 두 가지 방법, 단판 또 당원 투표를 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정치 특성상 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만큼 네. 다른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단일화 방식을 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과학적이고 네. 그나마 가장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 효능성 그리고 그 적합성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보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번 보궐선거와 상관없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권 후보는 이기면 이기는 대로 이건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후보는 부재합니다.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쪽에서 영향력이 만약에 있는. 야권 후보가 된다면은 그 후보 쪽으로 어떤 대선 그렇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쏠릴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기 쉽지 않은 것이 네. 오세훈 후보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네. 또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서울시장 후보로 일단 나서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대선 후보로 보기 물론 예외적으로 서울시장이 되고 난 뒤에 시정을 잘하는 경우에 네. 이 사람이 대선에 나가도 될 만한 깜인데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후보가 없다면 지지율이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요. 만약에 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만약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윤석열 총장한테 지지율 영향에 상당히 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여건이 승리를 했다면 그만큼 이 밑바닥 정서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상당히 흔들 걸 보여지고 오히려 이낙연 지사한테 상당히 표가 쏠림 현상이 일어날 오히려 걸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빠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한편에서는요. 재보궐 결과에 상관없이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또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궐선거의 이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방금 이제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는 부분 공감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말 그대로 보수 야권은 더 큰 위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수 야권이 큰 위기일 때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로 되는 사람이 거의 이제는 윤 전 총장 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오히려 윤 전 총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오세훈 후보가 됐을 경우에도 그렇게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러 가지 또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될 개연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로 만일에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승리를 해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네. 저는 보수 야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선거 패배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상당히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저는 그렇다면 보수층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면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도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거에서 흔히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진정 국민들이 원하고 시대가 바라는 걸 관철해 나갈 인물이 누구냐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또 구호와 기교로 포장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삶의 궤적 속에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